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곳에 가고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정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 이 모든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스마트폰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앱을 켜고 제 얼굴을 화면에 비추고 인증을 완료해야 했죠. 하루라도 걸으면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인증 안 했어? 지금 어디 있어?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지문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고 홍채 정보도 심지어 혈액형까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CCTV가 따라왔고 스마트폰 속 GPS는 제 모든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맞닥뜨린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철창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저는 매일 제 얼굴을 스마트폰에 찍어야 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감시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삶부터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밤, 그리고 중국에서 마주한 디지털 감시의 실체까지. 이것은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천 명의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군이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도시였죠. 두만강 너머로 중국의 불빛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쪽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강 건너편은 환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2010년대 중반 20살이 넘어서부터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국가 배급?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끊긴 상태였습니다. 배급이 나온다는 평양 사람들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렸죠. 장마당에서 저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비누, 칫솔, 양말, 가끔은 중국 과자도 몰래 팔았습니다. 단속반이 오면 재빨리 물건을 치워야 했어요. 적발되면 물건을 다 빼앗기고 벌금까지 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인민반 동무들이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번 주에 혁명적 각오가 부족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께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하면 눈총을 받았으니까요. 당시 저는 체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미국 놈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라디오에서 매일같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한 언니가 조심스럽게 보여줬던 거였죠. 화면 속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언니,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아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작게 말했습니다. 쉿, 그런 말 밖에서 하지 마. 보이부에 걸리면 우리 다 끝이야.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죠. 장마당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공개 처형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한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반동 영상물 유포죄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팔다가 적발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장마당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그 USB를 봤었습니다. 장마당 언니네 집에서요. 만약 그때 보위부가 들이닥쳤다면 저도 언니도 우리 모두 저 사람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가? 다른 나라 영상을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만약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면 왜 다른 나라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는 걸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장마당 언니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확히는 브로커를 통해 강을 건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 뒤 언니가 붙잡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언니를 북한으로 송환한 겁니다. 언니는 집결소로 끌려갔고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달 뒤 언니의 가족들이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다른 세상을 보는 것도 심지어 탈출하려는 시도조차 죽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가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벽에도 귀가 있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 다 죽어.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저 강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의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갑자기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사회주의 기강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걸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물건, 한국 영상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머리 스타일, 옷차림까지 검열했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속반이 수시로 들이닥쳐 물건을 압수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저는 3번이나 적발되어 벌금을 냈고 4번째 적발되면 구류소로 끌려간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집에는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고 남동생은 학교에서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그때 장마당에서 만난 한 여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 중국 가고 싶지?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위험했습니다. 보위부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 브로커한테 줄 돈이랑 중국에서 버틸 돈까지. 최소한 중국 돈으로 3,000위안은 있어야 해. 중국 돈 3,000위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더 위험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단속을 피해 밤에 몰래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와 동생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탈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너 혼자 위험한 길 보낼 순 없다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먼저 중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어머니와 동생도 데려오겠다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20년 2월 드디어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와 접선했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강물이 얼지 않았을 때 수위가 낮을 때를 노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와 동생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꼭 다시 만나요. 그 쪽지를 베갯잎 밑에 넣어두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남은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는 온성군 외곽의 한 빈집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강까지는 30분 걸어야 해. 불빛 보이면 무조건 엎드려. 소리 내면 우리 다 죽어. 강물은 차가워. 허벅지까지 찰 거야. 빨리 건너야 돼. 중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불빛 3번 깜빡이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오전 5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여러 번 넘어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기 초소 보여? 순찰 시간은 10분마다야. 지금부터 7분 안에 건너야 돼. 못 건너면 다음 기회는 없어. 알겠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겨울의 추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앞에 가던 여성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소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순찰병이 나온 겁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작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다. 여기서 죽는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일어나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중국 쪽 숲속에서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중국 브로커였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강 건너편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북한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국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지린성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농가 건물이었는데 방 하나에 우리 6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그동안 갈 곳을 찾아줄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났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 탈북자 단속이 시작됐어. 너희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고 목소리도 낮춰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브로커가 우리를 따로따로 흩어놓았습니다. 저는 옌번 지역의 한 조선족 가정집으로 보내졌습니다. 50대 조선족 부부가 저를 받아줬는데 그 대가로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을 내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져요. 이해하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 지하 창고에서 생활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고 밤에는 그 좁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실상 숨어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0년 5월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공안이 탈북자들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곧 여기도 조사 나올 거예요. 당신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고하면 전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신고 안 하면 우리가 벌금 물고 처벌받아요. 미안하지만 공안에 자진 신고하는 게 나을 거예요. 결국 저는 공안서에 갔습니다.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송환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안은 저를 불법 체류 북한 주민으로 등록했습니다. 송환은 하지 않지만 감시는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안은 저에게 스마트폰 앱을 강제로 설치했습니다. 메일버더 메일보도라는 앱이었습니다. 매일 얼굴 인증을 해야 하는 앱이었죠. 그리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10개 손가락 모두요. 얼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고 심지어 홍채까지 스캔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됐어. 매일 아침 8시까지 앱으로 얼굴 인증해. 안 하면 전화할 거야. 3번 안 하면 구금이야. 알겠어? 공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앱을 열고 카메라를 켜고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얼굴 인증 중이라는 글자가 뜨고 몇 초 뒤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틀째 제가 앱을 늦게 켰습니다. 8시 10분쯤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늦었어? 지금 어디 있어? 집 주소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지켜. 우린 너 위치 다 알아. GPS 켜져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앱은 단순한 출석 체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위치, 제 얼굴, 제 모든 동선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리적으로 감시당했다면 중국에서는 디지털로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점점 더 숨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앱으로 얼굴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GPS 오류가 나면 공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위치가 안 잡혀? 설명에도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2021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외국인 관리를 더 강화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CCTV 감시가 늘어났고 얼굴 인식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록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매일 앱으로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 평생 살 순 없잖아요. 한국 가야 해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신분증도 없고 공안 감시를 받고 있어. 중국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디지털 감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에 제 얼굴을 비추며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싶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숨쉬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행을 도와주는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3만 위안. 북한에서 탈출할 때 썼던 돈의 10배였습니다. 돈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아도 돼요. 하지만 중국에서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해요. 공안 검문을 피해야 하거든요. 각오되셨어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10월, 저는 다시 한번 생사를 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가짜 신분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윈난성 쿤밍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검문이 나올까봐, 제 가짜 신분증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쿤밍에 도착했을 때 다른 탈북자 4명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지대는 험했습니다.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밀림을 헤쳐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또 일주일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우리는 자수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로요. 경찰은 우리를 구금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걸 확인하고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사흘 뒤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단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한국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공포,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의 디지털 감시, 그리고 이 긴 여정까지. 이제 곧 끝이 보였습니다. 진짜 자유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로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온 건가?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자유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찍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저를 괴롭혔던 그 앱을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우고 남한 말투를 익히고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에서 저처럼 디지털 감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매일 앱으로 얼굴 찍었어요. 한 번은 전화기가 고장나서 이틀 못했는데 공안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혈액까지 뽑혔어요.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나눴고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고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차별받기도 했고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인데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걸 마실 수 있다는 것,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거리를 걸을 때도 그렇습니다. CCTV를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제 위치가 추적되지 않습니다. 공안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가끔 뉴스를 봅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매일 아침 스마트폰에 얼굴을 비추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자유가 존재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기 한국에서는 감시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침에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원하는 곳에 가는 것, 누구를 만날지 정하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쓰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자유롭게 숨쉽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아직도 자유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요.